일본 근대사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에도 바쿠우 시대의 세국정책. 1603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쇼군에 임명되었는데, 쇼군은 정치와 외교를 담당하는 바쿠우의 수장으로 최고 통치권자였습니다. 이로써 에도 바쿠우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에도를 근거지로 삼아 동일본 전체를 통괄하는 세력권을 형성했습니다. 한편 서일본을 대표하는 인물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였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동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서일본에 강력한 정치 권력을 쥐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무리하게 임진왜란을 벌여놓은 채병으로 사망함으로써 전일본의 통치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떨어졌습니다. 이때부터 도쿠가와 쇼군 가문의 통치가 시작되어 약 250여 년이나 이어가 약 700년에 걸친 무신정권 역사 속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쿠가와 바쿠우의 출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의 봉건영주인 다이묘 중에 도쿠가와 가문에 반대하는 세력이 적지 않았는데, 특히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지지하던 서남지방의 다이묘들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반대 세력의 저항에 맞서며 정권을 장악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집권 후 가장 먼저 지방 세력을 약화시키는데 힘을 쏟아 반란의 싹을 잘라버렸습니다. 일본의 사회 제도는 도쿠가와 바쿠우가 주도했고, 각 지역의 최고 통치자인 한슈의 가치관과 통치, 철학에 따라 독자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에도 시대의 통치는 일종의 지방자치제와 같았는데, 정치적 소환이 뛰어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런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잘 이용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지역과 반대하는 지역을 나누고 등급을 매겨 세력 구도를 파악했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반대파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중앙 정권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사를 벌여 성을 쌓았는데, 성을 쌓는 데 소요되는 돌을 지방 호족들에게 만들어 보내게 해서 설계에서 조금만 어긋나도 그 호족을 참했다고 전해집니다. 에도 바쿠우 초기에 도쿠가와 가문에 맞선 지역은 이후 중앙 정치 무대에서 철저히 소외되었고, 정치적 압박에 시달리는 서름을 겪었는데, 이들 지역의 다이묘들을 도자마 다이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도자마 다이묘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도쿠가와 바쿠우에 대항할 기회를 꿈꾸어 몰래 경제적 기반을 닦고 군사력을 키웠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힘있는 다이묘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집권 초기에 이미 반란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체계와 대비책을 갖추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몰래 이를 꾸미던 도자마 다이묘 중 일부가 자연스럽게 서양의 선진 무기에 주목했는데, 바쿠우의 눈을 피해 서구 세력과 교류하고 서구의 앞선 문명을 받아들여 힘을 기름으로써 돌파구를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몰래 서양의 문화를 맛본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들이 유입되면서 퍼뜨린 서양 문화가 공공연하게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천주교라는 서방 종교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도 이 무렵이었는데, 불교 신자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서방 종교가 전파되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대비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는 나라의 문을 굳게 닫아거는 홍상수교 거부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불교를 신봉하는 종교인의 배타심인지, 외국 세력이 선교 활동을 빌미로 일본의 침투의 문화와 사상을 전파하고, 이를 계기로 지방의 도자마 다이묘들이 힘을 키우는 것을 우려한 최고 정치 권력자로서의 입장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서방 종교의 유입을 달갑지 않게 여겼다는 점입니다. 집권 이전에는 외국 문물의 유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쇼군에 취임하자 서양과의 교류를 엄격히 금지한 것에는 분명히 그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도쿠가와 바쿠우는 집권 초기부터 말기까지 일관되게 폐쇄적인 외교 정책을 고수했지만, 중국이나 네덜란드처럼 오래전부터 교류해온 국가들과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도 바쿠우는 고민 끝에 나가사키 항구를 통해서만 외교와 통상 교류를 허용한다는 까다로운 제한 조건을 두고 부분적으로 예외를 인정하여 대외 개방을 허락했습니다. 한편 서방 국가들은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도쿠가와 바쿠우를 흥미롭게 지켜보았는데, 그들의 눈에는 일본도 나라의 문을 굳게 닫아건 중국 청나라와 마찬가지로 폐쇄적인 성향이 강한 나라로 비쳤습니다. 자본주의의 급격한 발달로 경제 성장이 한계에 이른 서양 국가들은 동양으로 눈길을 돌렸는데, 그들이 보기에 동양 국가들은 새로운 시장으로서 큰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양 국가들의 폐쇄적인 태도와 냉담한 대응에도 상관없이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며 문호 개방과 통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시장에 큰 관심을 보였지만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 수준은 높지 않아 그들이 아는 지식은 마르코 폴로의 경험담을 담은 세계의 기술에서 습득한 것이 거의 전부라고 보아도 될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동방견문록으로 알려진 이 책은 마르코 폴로가 오랫동안 중국 원나라에서 지내면서 직접 겪은 일들을 소개한 책인데, 이를 통해 생소한 동양 문화를 접한 유럽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마르코 폴로가 아무리 객관적인 시선으로 아시아를 상세하게 그려냈어도 책 속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독자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렇다 보니 동양에 대해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관점을 가진 사람이 많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런 점이 동양에 대한 흥미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서양 자본주의 국가들은 이런 일본의 태도에 오히려 신비로움을 느껴 어느덧 동양에 이 폐쇄적인 열도 국가를 두고 누가 어떻게 먼저 빗장을 열지 한껏 경쟁에 열기가 달아올랐습니다. 19세기 중반부터 미국의 무역선이 여러 번 일본을 찾아와 문호 개방을 요구했으나 도쿠가와 바쿠 측은 매번 전통적인 외교 방침을 내세워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중 1846년에 미국이 일본에 무장 군함을 보냈습니다. 미국 동인도 함대의 사령관 비들은 무장 군함 세척을 이끌고 일본에 찾아와 다시 문호 개방을 요청했는데, 바쿠우는 이번에도 전과 같은 이유로 거절했고 비들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1852년에 나가사키 항구 근처 데지마에 자리 잡고 있던 네덜란드 상관의 총책임자 쿠르테우스가 바쿠우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미국이 다시 일본으로 무장 군함을 보냈으며 곧 일본에 도착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려주었는데,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려준 것은 일본이 미국보다 네덜란드와 먼저 문호 개방 조약을 맺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양 국가와 동양 국가가 맺은 조약은 대부분 불평등 조약의 모습이었으나, 이때 네덜란드가 일본에 제시한 조약의 내용은 서구 열강이 맺은 조약으로는 보기 드물게 일본과 네덜란드 양측에 서로 유리했습니다. 물론 이는 쿠르티우스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능력만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었고, 도쿠가와 바쿠우와 네덜란드가 오랜 세월 신뢰를 쌓으며 우호관계를 맺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일본이 줄곧 통상수교 거부 방침을 고수하면서도 국제사회의 흐름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은 네덜란드가 세세한 정보를 모아 바쿠우에 알려준 덕분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역시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때 의리를 지켜준 이사무라이의 나라에 특별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는 먼저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면 이후 미국이 일본에 들어올 때 상부상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조약 내용을 구상할 때 어느 한쪽에 불리하거나 유리하지 않도록 매우 고심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가 호의를 베풀어 양측에 모두 득이 되는 윈윈 화친 제안을 내놓았는데도 바쿠우의 대응은 아주 모호했고, 네덜란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이 설득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당시의 외교 협상은 서구 국가의 상식을 토대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경험이 전혀 없는 바쿠우는 상대방의 호의를 확실히 인지해서 판단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바쿠우는 결국 미적거리다가 네덜란드의 조약 체결 거절 의사를 밝혔고, 그 이듬해인 1853년에 쿠르티우스가 알려준 정보대로 미국 군함이 일본을 찾아왔습니다. 일전에 일본의 군사 수준을 직접 파악하고 자신감을 얻은 미국은 이번에는 신식 무기로 무장한 함대를 파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프로우네의 등장과 페리 제독의 강압적 위협으로 이어집니다.